네,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원탁 토론이 되겠습니다. 실시간 줌으로 진행하는 토론이 되겠는데요. 코로나, 기본소득, 그리고 이후라는 주제로 가이 스탠딩 영국 런던 대학교 동양아프리카학 교수님의 기조 강연을 듣고요. 원탁 토론의 좌장이신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과 또 토론자로 김세연 아젠다 2050 대표님, 그리고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그리고 복지연구센터장도 함께 하고 계시죠. 그리고 서울 성동구청장이시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이신 정원호 구청장님도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원재 랩 2050 대표님도 함께 토론을 참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연단에 나와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조 연사이신 가이 스탠딩 교수님은 영국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고 계시는데요. 영국 현지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가이 스탠딩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Hello. Can you hear me? 네, 안녕하십니까? Yes, 잘 I can hear 들리십니까? you. Can you hear 네, me? 들립니다. 잘 들리십니까? Yeah, 네, thank you very 그렇습니다. much. 감사합니다. We really appreciate your participation.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Yeah, Right. I will speak now. yeah. From now I speak in. 이제 한국말로 제가 하도록 I'm going to speak 하겠습니다. in English. 네, 저는 영어로 하도록 여기 하겠습니다. 한국의 좌장으로 구인회 As a moderator here, 복지학과 교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Say hello to each other.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시죠. 예. Very nice to meet you. 그리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세현 대표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양재진 교수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정원호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성동구청장이십니다. 네, 그리고 랩 2050의 이원재 대표님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가이스탠딩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바로 발표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I'm ready. Okay, thank you very much.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직접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여기 영국은 새벽 3시고요. 제가 새벽 3시에 연설을 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잠이 든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소득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특히 현재 상황에서 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경제적, 그리고 도구적인 측면에서 기본소득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모든 보편적인 한국의 시민들이 매달 적당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큰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 살아남기에 충분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이고 개인적으로 지급이 될 것이고 동등하게 모든 성인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어떤 조건도 없고 아동에게는 조금 적은 금액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가구라든지 고용 상태와 관계가 없이 동등하게 제공된다는 의미입니다. 윤리적, 도덕적인 측면에서 기본소득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동의 정의에 관련된 것입니다. 모든 사회에는 개인적인 재산의 소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와 소득은 현재 앞세대, 우리 전 세대의 성과와 많이 연관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조상이 현재의 공공의 부를 만들어내는 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배당금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공적인 기금입니다. 두 번째, 윤리적인 이유는 자유와 관련이
관련이 있습니다. 억압적인 관계, 즉 뭐 여러 가지 관료들이라든지 고용주와의 억압적인 관계에서 기본소득은 사람들에게 더 윤리적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이 있으면 기본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고, 이 기본적인 안정감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안정감이 있을 때 모든 개인에 대해서 더 많은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현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불안정했던 이유는 우리가 세계화된 시스템 내에서 불로소득 자본주의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불로소득 자본주의라는 것은 더 많은 소득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리적인 또는 지식적인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든 사회에서 굉장히 적은 그리고 줄어들고 있는 소득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전성은 작은 충격만 있다고 하더라도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팬데믹은 큰 위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촉발제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주장은 제가 최근에 발간한 저서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저희는 잠재적인 변혁에 놓여 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데, 이 경제에서는 시장 경제가 더 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있을 과정에서 윌리엄 패드리그는 영국 정부의 보고서를 썼는데 혁명의 시대가 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의미했던 바는 우리가 정말 건설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생각해서 새로운 사회의 형태를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1942년에 그가 주장한 것은 바로 5개의 거인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이런 5개의 거인이라는 것은 질병, 무지, 게으름, 그리고 필요와 불평등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책에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팬데믹이 당도하기도 전에 우리는 8개 거인에 직면해 있는 현대의 거인과 직면해 있는 상황이었고, 이 거인들이 21세기 좋은 사회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인은 죽일 수도 없습니다. 단일 정책으로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측면에서 이 8개의 거인 모두가 훨씬 덜 위협적이 되려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거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물론 불평등입니다. 불평등은 전 세계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악화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불평등한 상황입니다. 불평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불평등이 임대료가 부호계급으로 가고, 그리고 소수의 특권층에게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불로소득에 대한 불평등이 소득에 대한 불평등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득 불평등보다 이것이 더 큰 것은 새로운 계급 체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 계급 체제에서는 부호 계급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수십억까지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프레카리아트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몇 가지 연구를 봤는데요. 제 책인 프레카리아트도 한국에서 번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프레카리아트들이 한국에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부터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부터 저에게 직접 자신들이 프레카리아트라고 느낀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신들이 느끼는 그런 불평등이 사회 전체를 다 위협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이런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인은 불안감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만성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형태의 불안감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언제 어떤 것에 타격을 받을지 모르고 이 타격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회복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해서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 보장을 통해서 예전에 부를 보장해줬던 그런 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소득이 있을 때만 이러한 불안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거인은 최악의 상황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우리 경제의 과잉적인 금융화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부채입니다. 팬데믹 이전에 개인적인 부채가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팬데믹과 스페니시 독감과 100년 전에 있었던 스페니시 독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이 사망했는데요. 그 큰 격차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기업 부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팬데믹과 관련돼서 통계를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민간 가계 부채가 GDP의 170%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조금만 충격이 있어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고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면 어느 정도 자신들의 부채를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훨씬 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를 잘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네 번째 거인으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전 세계 많은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사회적 질병, 즉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질병 발생률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바이러스와 다른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회복력의 부재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소득을 저희가 전 세계에서 실험을 한 결과 기본소득으로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이 더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다섯 번째 거인은 불안정입니다. 프리카리아트의 증가와 연관이 있는데요. 많은 불안정을 느끼고 있는 계급층입니다. 그리고 최저 생활과 관련된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시민적인 권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프레카리아트에 머무르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사람들이 자신이 애원자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누군가에게 의존을 해야 하고 즉 관료들이라든지 고용주라든지 땅 주인들의 호의를 베풀어줄 것에 의존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굉장히 굴욕적인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기본소득은 프레카리아트의 이러한 고충을 전부 다 극복하지 못하지만 경제적인 권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닦을 수 있습니다. 다음 거인은 많은 사람들이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인데요. 세계 경제 포럼이라든지 다른 회의에서 많이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로봇의 위험입니다. 자동화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세상에서는 자동화로 인해서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살 곳이 없어질 것이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저는 기술적인 진보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술적인 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일자리가 자동화가 되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 것은 이런 자동화의 혁신은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불평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소득이 기술적인 혁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가게 되면 우리는 로봇과 자동화를 좋은 방식으로 장려를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느껴야만 하고 기본소득이 보장이 된다면 자신들의 설 자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거인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모든 사회에서 기본소득을 채택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멸종의 위기입니다. 이번 팬데믹의 결과로 인해서 그리고 이미 6번째 이번 세기 들어서 6번째 팬데믹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팬데믹의 세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멸종 같은 경우는 자연의 종의 멸종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멸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 우리가 소득을 대하는 방식, 우리 사회를 대하는 방식, 자연을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멸종의 위협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온난화와 관련해서 환경세 그리고 탄소세가 필요합니다. 탄소세가 정치적으로 수용이 되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줘야만 합니다. 탄소세는 불평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세가 증가를 하면 소득이 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재활용돼서 기본소득의 형태로 지급이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세금은 수용될 것이고 인기 많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유럽에서도 그렇고 브리티시 컬럼비아라든지 다른 곳에서도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마지막으로 이제 8번째 거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그리고 글로벌 경제 시스템 내에서 계속적으로 포퓰리즘이 증가하는 위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은 네오파시즘을 조금 공손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위적인 그런 사람들이 더 인기를 얻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 불안과 같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러한 위협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통계가 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2016년 비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더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이런 포퓰리즘이 우리가 겪고 있는 불안감과 공포를 사실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같은 경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연대를 느끼면 포퓰리스트들이 누리는 이러한 인기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하는 중요한 레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소득은 이 모든 8가지 거인의 위협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주제는 바로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실험을 했는데 많은 다양한 국가에서 실험을 했고요. 현재 실험이 진행 중인 국가도 있습니다. 이 실험들은 다르게 고안이 다 되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국가에서도 다르게 고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일정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기본소득 실험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고 정신 건강과 신체적인 건강이 향상되었습니다. 영양도 향상이 되고 아이들의 건강도 향상이 되었고요. 노동
더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본소득이 있으면 사실 사람들이 더 게을러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받으면 더 많은 일을 하는데 특히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중요하고 미래에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지위도 향상이 되었고 장애인들의 권리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내 불평등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실험은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회를 가지려면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모두의 회복력은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회복력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통해서도 이를 배울 수 있었고 기본소득은 우리가 배운 교훈에 대한 대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의 명예 공동 의장이시고 영국 런던 대학교의 교수이시죠. 가이 스탠딩 교수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영국 현지 시간 지금 새벽 3시경입니다.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강연해 주셨는데요. 우리 교수님께 우리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네, 기본소득 우리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논의가 한창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포럼의 논의가 굉장히 생산적인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인혜 교수님께서 마이크를 넘겨받으시고 토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그 홍콩 중문대에서 심포지움을 할 때 바로 제가 발표하기 전에 직전에 이 가이 스탠딩 교수님 그 기조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조 강연을 할 때의 에너지가 새벽 3시에 그 혼자서 늦은 밤에 방에서 하는 그 연설에서도 여전히 느껴지는 그런 그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후 그 말씀하신 내용이 이 코로나로 촉발된 어떤 현대 사회의 문제를 8대 거인의 문제로 지적을 하고 그 해결의 중요한 축으로서 이제 기본소득 문제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이 세션의 주제가 코로나, 기본소득, 그리고 이후 사회 이 세 가지를 축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하신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참석하신 패널 분들도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시각이나 경험에 입각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후 시간적인 제약을 보면은 일단은 패널 토론에 참여하시는 네 분도 한 6분 정도 자신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문제의식이나 입장을 말씀드릴 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 이제 몇 가지 중심적인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6분 정도 시간으로 순서는 여기 앉으신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젠다 2050의 대표이신 김세연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세연입니다. 저는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아젠다 2050의 대표를 맡았었고요. 지금은 사단법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젠다 2050에서 가졌던 본질적인 문제의식은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라별로 표현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기술의 변화가 촉발하는 노동의 본질의 변화 그리고 그 형태의 변화 그리고 이 노동의 형태가 어떻게 기존 복지제도를 영향을 줄 건지 그리고 노동과 복지가 바뀔 때 행정과 조세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또 기술이 부르는 경제가 산업 구조를 바꿀 때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여 갈 것인데 여기 대해서 저희가 반성을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이 기존의 입법이나 행정에서 대응하는 방식이 부처라는 하나의 거대한 사일로 안에 갇혀서
단편적인 그리고 기능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저희가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반성 위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가지 문제 중에서 가이스탠딩 교수님께서 로봇과 자동화가 부르는 실업의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이제 저희는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앞으로 이전에 있었던 증기기관이나 전기의 그 산업화나 또 내연기관의 발달이나 또 라디오, 철도, 인터넷 이런 GPT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그 기술 혁명을 부르는 기반 기술들이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근데 이전과는 달리 인공지능이라는 GPT는 분명히 사람들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직무들을 빠른 속도로 자동화를 시켜갈 것이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직업들 대비 없어지는 직업이 더 빨리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역시 가이스탠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런 사회 구조, 경제 구조의 격변이 부르는 현상들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의 지급이 불가피하다. 아마도 이전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공화정의 이 운영이라든지 또 현대복지국 국가 체제로의 이행을 고려할 때 우리가 농업 시대에서 산업 시대로 넘어오는 그 초입에 서 있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본다면은 농경 시대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산업화 시대에 충분히 가능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국가 체제, 즉 20세기형 산업 시대에 걸맞는 현대복지 국가 체제가 아까 말씀하신 베버리지 보고서 등 또 그 앞서서 19세기 말에 비스마르크가 시행한 사회보험제도부터 시작해서 20세기형 현대복지 국가 체제가 오늘날 국민들의 삶을 지켜왔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기본소득 체제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 진보와 보수의 틀을 뛰어넘는 그런 시대가 이미 뛰어넘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뭐 소위 말하는 보수정당에 몸을 담고 있지만 이제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다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알려지기는 어쨌든 보수 정당에서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해오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입장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많이 인정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으로 연세대 행정학과의 양재진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연대행정학과 양재진입니다. 가이스탠딩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새로운 뭐 프리케리아트라는 개념도 만드시고 그런 이제 새로운 노동계층의 그 탄생 또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것도 굉장히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안으로서 이제 기본소득을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는 설득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가이스탠딩 교수님이나 또 기본소득론자들의 말씀을 들으면 저는 가끔 그 칼 막스와 막시스트들의 얘기들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왜 그러냐면 칼 막스가 이제 자본주의 체제의 성립과 작동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밝혀냈죠. 저도 그래서 칼 막스의 이제 팬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그 문제 해결, 자본주의 모순 해결하고 그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해결하는 그 대안에 있어서는 공감이 어렵고 또 사실은 그 대안이 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다른 문제점들 많이 나왔고요. 예컨대 이제 뭐 사적 소유권을 철폐한다, 또 계획 경제 이런 것으로 해서 한번 자본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자고 이제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현실 사회주의 실험은 실패했고요. 그다음에 인류 역사에 사실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저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분석한 거와 분석했다고 해서 그 말씀하신 대안이 그대로 다 작동할 것이냐라는 건 다른 얘기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래서 기본소득으로 프리캐리아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문제점들, 특히 이제 그들에 대한 뭐 사회적 보호라든지 소득 보장이라든지 또 뭐 소득 재분배라든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부작용 없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제 가장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일단 기본소득에는 사고율 개념이 없습니다. 사고율 개념이 없어서요.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 같은 거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장을 받지 않습니까? 건강보험 보장을 받습니다. 건강보험을 통해서 우리 의료 보장을 받는데 이 보편주의적으로 받는다 보장을 받는다고 그래서 매달 의료비 쓰라고 얼마씩 현금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아프고 위험에 빠질 때, 즉 사고에 빠졌을 때 이제 그 혜택을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정규직들만 가입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정규직들이 그렇다고 실업급여를 매달 받는 건 아니죠. 실업에 빠졌을 때 받는 겁니다. 그 실업이라고 하는 거 아프다고 하는 게 바로 사고율입니다. 뭐 실업 그 보험을 생각을 하면 우리 같으면 한 3% 내지 4% 그거를 예상을 하고 만들죠. 즉 3% 내지 4% 실업률이면 100명 중에 3명에서 4명이 그 실업에 빠지면 그때 실업급여를 주기 위해서 나머지 뭐 전체죠. 100명이 이제 조금씩 십시일반 모아뒀던 거에서 이제 그 소득 보장을 해주는데요. 기본소득은 이런 사고율 개념이 없다 보니까 사고율이 항상 100%죠. 늘 언제나 누구에게나 100% 사고가 났다는 그 개념 하에 이제 급여가 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프리캐리아트를 위해서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프리캐리아트 우리 이제 한번 추정을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200만 명 정도 한 전체 취업 인구의 8.2%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0만 명을 위해서 다른 5천만 명에게까지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뭐 좋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기본 2천만 명 프리캐리아트를 위해 200만 명을 위해서 나머지 5천만 명에게까지 기본소득을 다 줘야 된다라는 것이 되는데 그럼 8.2% 너무 작게 잡은 거 아니냐? 또 그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뭐 자영업자까지 다 포함하면 우리 한 30% 된다. 그럼 30%를 위해서 나머지 70%에게까지 기본소득을 줘라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데 사실은 프리캐리아트라고 규정되는 노동자라든지 뭐 자영업이라도 좋습니다. 그 노동자 중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사고율 개념을 또 거기도 또 적용할 필요가 있지요. 뭐 자영업자라고 해서 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동네 병원도 자영업이고요, 맛집도 자영업이고 변호사들도 자영업자입니다. 또 프리랜서들도 사실은 다 어려운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저기 프리를 선언한 아나운서들, 방송국 아나운서들이나 보면 뭐 유재석부터 다 이제 그 안에도 다 이제 어려움과 처지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사고 그러니까 위험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빠졌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될 거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사고를 그냥 100%에서 기본소득이 이제 나가게 되게 되면 사실 그래서 이제 재정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10,000원씩만 기본소득을 해도 6조 2,400억이 들고요. 10만 원이면은 뭐 62조 4천억이 듭니다. 30만 원, 뭐 여기 뭐 랩 2050 대표님, 이원조 대표님도 오시고 했는데 30만 원 기본소득을 하면 187조 원이 매년 필요합니다. 30만 원이면 실업급여,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6분의 1 정도 수준이고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적보조의 생계급여, 1인 가구 생계급여의 2분의 1, 뭐 주거급여까지 현금성 주거급여까지 포함을 하면 3분의 1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 30만 원, 10만 원, 뭐 이거 가지고 사실은 지금 프리캐리아트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위험 상황에 빠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어렵죠. 그래서 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으로는 급여가 높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큰 실효성이 없는 그런 제도가 될 겁니다. 따라서 다른 일반 복지국가, 선진 복지국가들이
하는 방식을 저희들도 채택해야지 기본소득이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는 일반 재정에 의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우리 건강보험 100% 다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 10% 부분 정도는 의료 보호 속에서 일반 재정에서 되는 의료 보호를 통해서 보장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있죠. 그러나 거기엔 기초연금이라는 것으로 이제 사각지대를 이제 메우는 방식을 갑니다. 우리가 이제 프리케라트부터 고용보험에서 우리 이제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해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스웨덴이나 독일처럼 실업 부조 일반 재정에서 하는 실업 부조를 통해서 그 어려움, 그 사고에 난 사람들에게 충분한 기본소득이 아닌 보다 충분한 급여가 갈 수 있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은 뭐 덴마크가 2018년에 시작한 혹은 프랑스가 2019년에 시작한 고용지위가 아닌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소득 기반의 실업보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거를 지금 준비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사고율 개념이 없이 하기에는 너무나 사실은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될 수밖에 없어서 그 급여가 낮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율 개념이 들어간 거기에 일반 재정이 같이 재정은 일반 조세에서 하는 즉 기본소득처럼 일반 조세에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적하신 현대 자본주의의 변화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기본소득이란 대안은 실효성도 없고 또 제가 뭐 부작용은 시간 관계상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뭐 토론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돌아가야 될 방향은 아직은 사실은 베버리지 리포트의 기본 보장, 기초 보장을 탄탄히 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아프리카나 이런 뭐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행정력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소득이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미래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우리 뭐 김세연 의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하셨습니다만 미래의 기본소득이 필요할 정도로 모든 사람의 100% 사고에 다 실업에 빠진다면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 다가온 미래는 아니고요. 오히려 그 직무의 변화, 일자리의 변화에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게 기본소득 주는 거로 끝나는 것은 안 될까 생각합니다. 적응할 수 있게 교육, 서비스 여러 가지들이 함께 훈련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미래의 기본소득이 필요할 거라고 그러면 사실 지금 기본소득을 주면 안 되죠. 미래의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하면 기본소득 기금을 쌓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일자리가 없어질 거 생각해서 연금 저축해서 연금 기금 쌓아 주듯이요. 미래의 일자리가 없을 거 생각하면 기본소득 기금을 지금 주는 게 아니라 기본소득 기금을 쌓아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그렇게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무튼 그 통찰력 있게 말씀해 주신 건 좋은데 그 대안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하고 또 한국 상황에 맞는 대안들을 모색해 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이 오늘의 주제이면서 또 가인 스탠딩 교수님이 오랜 동안 기본소득의 주창자다 보니까 논의가 기본소득으로 거의 집중이 되는 느낌을 받는데요. 조금 뭐 코로나 상황 혹은 이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어떤 사회경제 모델 이런 부분까지도 좀 폭넓게 고려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발표는 정원호 성동구청장님이신데 아무래도 또 지자체에서 아주 밀착돼서 일반 시민의 생활을 관찰하고 실험을 해오실 거로 생각을 하고요.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미래에는 그 로봇과 AI에 의해서 인간의 노동이 대체되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해보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면서 적극 고려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실험은
긴 시간 동안 정교하게 설계에 따라서 진행해야 하고 무엇보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실험하는 것과 실험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금복지 정책은 한번 실현하게 되면 이걸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 지방 정부들에서 하고 있는 출산과 관련한 장려 정책으로 하고 있는 각종 수당들, 이름하여 출산 수당인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별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결국 이걸 줄이거나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현금 복지와 관련한 것은 신중하게 사전에 준비를 해보고 여러 가지 실험 속에서 장단점을 모색해서 장점은 부각하지만 단점은 좀 보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어떤 방법과 프로세스로 실험을 설계할지 논의해야 하고 도시형, 농촌형, 또 같은 도시라도 청년이 많은 지역과 어르신들이 많은 도시 지역, 중소도시와 대도시 이런 다양한 실험 유형을 나누어서 실험을 좀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검증을 좀 진행해야 되고요. 성과 측정 기준도 어떻게 설정할지 이런 것도 함께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사회 안전망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실업, 질병, 노후 위기를 견뎌내고 인간다운 삶을 지켜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는 논의를 하더라도 너무 많은 국민들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편적 사회 안전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 시기, 코로나 시기 그리고 그 이후를 대비한 있어서 근본적인 정책 방향을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과 사회구조 재편, 코로나19와 같은 대형 재난의 반복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한 현실과 미래의 도전에 정책적으로 응전하는 데 있어서 핵심 축은 일자리 정책을 통한 중산층의 유지 강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많은 일자리가 소멸되고 대다수 국민이 불안정한 노동이나 실직으로 내몰린다는 예상이 있는가 하면 없어지는 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예상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산업과 사회구조가 재편되는 과도기에 엄청난 구조조정과 실업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현실입니다. 복지정책을 통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책의 핵심 축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고 이런 일자리에 사람들이 옮겨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실업이 생계 상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 생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취업,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는 두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산업 분야이며 또 하나는 돌봄, 보육, 교육 등 사회적 일자리입니다. 신산업 일자리의 중요성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AI와 로봇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절대 없어지지 않을 일자리가 돌봄, 보육, 교육 등입니다. 돌봄 로봇이 개발됐고 사용자가 로봇과 교감하고 감정이입, 또 정서적 교감도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결코 인간에 의한 돌봄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교감이 인간과의 교감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감에 대한 인간에서 반려동물로 확정된 것일 뿐 돌봄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봄, 노동 등 사회적 일자리를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필수 노동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돌봄, 보육 이런 노동인데요. 이런 일자리는 그 일자리가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보다 이 사회적 가치가 엄청나게 크고 그것을 지금 이제 재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 사회적 필수 노동에 대한 일자리들을 우리가 중간 소득 일자리로 높여 나간다면, 그래서 소비를 만들어내고 또 인간 사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중산층을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고려하는 방안, 그리고 사회서비스공단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더 추진하는 방안,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필수 노동 또 사회적 노동에 대한 것을 우리가 중산층을 만들 수 있는 중간 정도 일자리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동구에서 필수 노동자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인식 개선 사업과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궁극적인 방향은 처우 향상을 통한 중간 소득 일자리로 만들어내는 것에 있습니다. 이른바 OECD의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민주주의와 사회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가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망치와 모루에 견줘서 마무리하면 기본소득이나 사회안전망은 모루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는 최저생계 보장 정책이지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소득과 사회안전망이란 모루는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 즉 망치를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 발전시키는 창조적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점점 논의가 이제 흥미로워지는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양재진 교수님은 기존의 어떤 사회보장 체제를 강화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정원호 구청장님은 이제 일자리, 특히 사회적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원재 랩 2050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 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이스탠딩 교수님 발제해 주신 내용도 굉장히 잘 들었고요. 저는 들으면서 양재진 교수님도, 가이스탠딩 교수님도 그 윌리엄 베버리지를 언급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윌리엄 베버리지가 그 베버리지 보고서를 내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이런 구호도 만들고 노동당 정부에서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런 질문을 했다면 어땠을까? 질병이라는 게 개인의 책임이지 왜 국가가 그걸 나서가지고 도와주려고 그래요? 우리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무지를 그 국가가 돈을 들여서 무지한 지금 인구의 대부분이 여전히 농민인데 무지한 농민들을 보편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식을 키운들 농사를 더 잘 짓게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려고요? 그게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불평등은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귀족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농촌에 농민이 있고 영주가 있고 그런 사회인데 이거를 어떻게 국가가 나서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했다면 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이 질문에 하나하나 답을 했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도입해 본 적이 없는데 독일에서도 안 해봤고 프랑스에서도 안 해본 제도인데 영국에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질문했으면 아무것도 안 됐을 겁니다. 베버리지가 했던 것은 새로운 사회가 오기 때문에 그 사회에 맞게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이해합니다. 정치적인 맥락에서 어떤 이 예컨대 보편적 복지 국가 같은 굉장히 거대한 담론이 현실에서 구현될 때는 그건 저는 현실이 불러서
구현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하고 이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담론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지금 우리가 대답해야 될 질문은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민자본주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근대와 정근대, 현대가 섞여 있다고 그러고, 반도체 세계 최고고, 뭐 바이오 산업 지금 세계 최고로 올라가겠다고 하고, 우리나라 이 지식인들은 하버드대, 예일대, 캠브리지 가가지고 맹활약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자영업 비중이 여전히 20%가 넘고, 동네 구멍가게를 운영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고, 취업한 사람들은 16세 이상 인구의 60%밖에 되지 않고, 우리가 실업률이 낮다고 자랑하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죠. 실업률 3%라고 얘기하지만 취업률은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럽식 실업부조제도, 유럽식 실업급여보험제도가 도입된다면 당연히 실업률은 유럽처럼 올라가겠죠. 자, 이런 사회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는데, 정근대 뭐 자영업이 지배하는 사회인 것 같기도 하고, 하이테크가 지배하는 사회 같기도 하고, 이게 뭐냐? 이 다음에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오히려 더 경제 강국이 되어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한 5년쯤 지나면은 프랑스, 일본 정도는 우리하고 아주 대등한 위상을 갖는 이 경제적인 위상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체제로 가야 되는 거냐? 이게 이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 유럽의 20세기를 우리는 지향하는가? 독일과 프랑스와 스웨덴이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구축했던 그런 사회를 우리는 가려고 하는가? 2번, 우리 미국의 20세기 말 21세기 초반을 지향하는가? 실리콘밸리가 이끌고 이 금융 강국이 되어서 그걸로 이 먹고 사는 그런 나라가 되려고 하는가? 기술과 금융 이걸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되려고 하는가? 아니면 또 뭐 다른 게 있는가?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사실 기본소득 제도든 복지국가 체제든 여기에 대한 답을 하는데 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뭘 지향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번은 안 됩니다. 유럽의 20세기를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자영업 20% 이 비율이 아무리 급격하게 준다고 해도 이분들이 유럽처럼 그 산별 노조에 소속되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독일처럼 노동자가 되어서 그런 식의 이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사회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 고용되는 것도 불가능하고 지금의 이 소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체제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조직화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프랑스처럼 할 수 있냐? 국가가 나서서 사실상 사회주의적인 이 정책을 펴가면서 아주 소수의 이 노조 지도부하고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정부가 협상해서 타협해서 전체 임금 인상률을 정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를 끌고 갈 수 있냐? 그것도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은 안 됩니다. 유럽의 20세기는 안 돼요. 유럽의 21세기라면 모를까? 그럼 두 번째, 미국의 21세기 초반 정도는 우리가 지향할 사회인가?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높은 나라잖아요. 인종 갈등이 너무나 심하고 혐오가 너무나 커지고 지금 미국에서 조사해 보면 코로나 백신 나와도 접종 안 받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나 되죠. 이렇게 불신이 큰 사회가 미국 사회입니다. 이 사회를 우리가 지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답은 제가 생각하기엔 3번밖에 없거든요. 자영업 비중도 높고 중소기업 비중도 엄청 높아요. 노동시장 이중구조 굉장히 강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 상태가 온전하거나 아니면 사실은 악화되거나 사실상 와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생각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기본소득 체제라고 김세연 의원님이 아젠다 2050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체제가 뭔지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체제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기본소득 제도는 그 중에 필수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제도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가의 재정을 쓰든지 안 쓰든지 그런 것은 이제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인 것이고 제가 이해하기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분배 제도라는 겁니다. 조건 없이 사람들이
평생 동안 소득을 보장받는 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양재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선별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후에 하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누진세로 세금을 많이 거두면 뭐 보편적으로 똑같은 소득을 모두가 보장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선별이 되겠죠. 경제적으로는 선별급여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대답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필수적인 기회이면서 또는 우리 책임이 대한민국에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밖에 없어요.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 중에서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두 가지의 굉장히 거대한 한국 사회에서 담론의 변화가 지금 목격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는 게으름에 대한 생각이고 또 하나는 낭비에 대한 생각입니다. 저희 랩 2050에서는 기본소득 재정 모델 연구를 감사하게도 양재진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대로 2019년 가을에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다음에 그 뒤에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이제 반론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두 가지의 기본소득제 같은 이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두 개의 정서가 있어요. 이 정서로부터 사실은 모든 것이 파생돼 나옵니다. 그 두 개의 정서는 뭐냐? 첫 번째, 게으름은 나쁘다. 두 번째, 낭비는 나쁘다.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 굉장히 규범적이에요. 이 규범이 제도가 되고 뭐 정치적인 의견이 되고 그러기도 합니다. 게으름이 나쁘다는 것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급여를 주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벌어진 상황을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갇혔습니다. 집안에서 많은 일을 해요. 다 비시장적인 일이죠.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아이들을 돌보고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하고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글을 써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온갖 일들을 다 한단 말이죠. 줌으로 화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어딘가 고용돼서 급여를 꼭 따박따박 받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부지런하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고 또는 심어줘야 한다. 게으름에 대한 이 생각을 전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왔다. 첫 번째로 이 한 가지에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낭비에 대한 생각인데 이건 재정 보수주의적인 입장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죠. 낭비는 국가가 굉장히 어렵게 세금을 걷는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아무한테나 다 돈을 나눠주냐 이런 이 논리로 이어지는데 사실은 이 낭비에 대한 생각은 선진국들이 다 깨줬습니다. 저는 이제 아직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지만 내년 내후년엔 다 성적표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선진국들이 재정을 엄청나게 확장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우리의 재정 도구마들을 다 깨트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이론적으로 뭐 무슨 MMT 얘기를 하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론보다 현실이 훨씬 더 앞서 나갔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또는 정부라기보다 어떤 그 우리가 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걸 뭐 알콩달콩 벌어서 잘 쪼개서 써야 되는 이런 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 전체에서 무엇이 얼마나 생산되는지를 전체적으로 보고 화폐가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공급해줘야 하는 그런 대상이라는 방향으로 저는 논의가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재정을 통해서든 다른 방식을 통해서든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저는 검역에 대한 낭비에 대한 이 도구마도 깨질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가 유럽의 20세기도 아니고 미국의 21세기도 아닌 새로운 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사실 기본소득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제도를 실험하면서 설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유럽의 복지국가식으로 갈 것인지 미국의 신자유주의적인 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방향을 모색할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 과정에 청중들이 질문을 제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각 그 발표자 선생님들한테 질문 하나 정도씩이 대략 제기가 된 것 같아서 아마 본인의 입장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 제기된 질문이 김세연 전 의원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가 복지 정책, 기본소득을 말하니 신선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에서는 복지에도 좀 반대하고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에도 좀 부정적인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지신 거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데 자칫 기존의 복지를 모두 기본소득으로 통합한다면 오히려 복지 전체 파이는 줄어들 수도 있을 듯합니다. 약간의 또 우려도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대표님 생각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패널들의 입장도 저는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저는 민주당 소속이신 정원호 구청장님께서 신중론을 펴시는데 좀 흥미로운 그런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최근의 흐름을 관찰해 보면 보수 정당에서도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보수 진영의 논리에서 좀 벗어나는 이탈 또는 초월하는 그런 입장에서 공격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진보 진영에서도 아마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전통적인 주류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 기존의 거대 질서들이 한번 해체 재구조화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기본소득으로 모든 기존의 복지제도들, 특히 공적 부조나 사회 서비스를 모두 다 대체하자, 이런 극단적인 일종의 자유지상주의적인 아니면 극도의 재정 보수론에 입각한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아마 현실에서 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함께 협의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는 아마도 사회보험은 이제 수혜자가 이제 그 기여를 한 만큼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속성이 있는 것이고, 공적 부조의 상당 부분은 기본소득과 통합이 되되 기존 수혜자들이 이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를 잘 해야 될 것이고요. 사회 서비스는 아마도 상당 부분은 그대로 남겨둘 수밖에 또는 통합이 가능한 부분은 통합을 하되 보강이 필요한 부분도 보강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현금성 급여들에 대해서 정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운영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현금 급여들은 모두 다 통합해서 이제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요. 물론 그 디테일한 거는 그 절차가 있겠지만 개념적으로 봐서 사회 서비스 급여 형식으로 이제 주민들의 삶을 살피는 것은 지자체에서 차별화 요소들로 각각 그런 정책들을 펴더라도 일단 재원에 있어서 현금성 급여는 통합해서 운영한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제가 다음 질문은 양재진 교수님에게 제기된 건데요. 아까 이제 사고율이나 이제 위험 말씀을 하시면서 사회보험의 어떤 접근을 강조를 하셨는데, 기본소득은 조금 차원이 다른 발상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또 일종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었고, 또 관련된 질문으로 본다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복지국가를 통해서 국가가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되냐, 가령 베브리지의 접근으로서 현재와 같은 불평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재진 교수님이 기존의 어떤 사회보장적 시각에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존 사회보험을 포함해서 사회보장 제도는 위험이 있는 곳에 그 어려움을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급여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사회 서비스가 들어가든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죠. 현금 급여만 따져 보면 사실은 가장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서 소득 활동하는 사람들은 뭐 이거 꼭 일이라는 게 꼭 근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다 하는 사람들은 일단 보험료를 내든지 세금을 내든지 뭔가를 내게끔 되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누진 구조 체계이니까 중산층 이상 부자들이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항상 받아가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위험이 있을 때만 받아가게 되어 있죠. 그 위험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은퇴라든지 실업이라든지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된다든지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산재 사고를 당해서 일을 못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데 근로빈곤층이라고 그러죠. 열심히 일하지만 또 소득 활동하지만 소득이 좀 낮은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낮거나 소득이 없어질 때 그때 급여가 들어가게 되죠. 즉 돈 벌고 중산층 이상들이 내고 괜찮은 그 사람들이 낸 걸 가지고 급여가 소득이 발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에 소득세 분배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보험에서 빠져 있는 분들에게는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EITC라든지 그렇죠, 뭐 생계급여라든지 일반 재정에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을 하게 되면 이 효과가 많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소득계층별로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모든 소득계층에 똑같이 들어가면 소득세 분배가 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러나 이제 물론 부자들한테 돈을 많이 걷어서 똑같이 나눠 가지면 소득세 일부는 될 겁니다. 될 건데 그 효과는 지금도 어차피 부자들한테 누진세에서 많이 걷거든요. 그거를 사각지대에 있고 사회보험에 빠져 있고 아니면 근로빈곤층이라든지 실업에 빠진 사람들 이쪽에 소득이 없는 사람들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더 많은 급여가 이제 들어가게끔 일반 재정에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지요. 근데 이거를 기본소득 방식으로 하게 되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전체 소득계층에 똑같이 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소득세 분배 효과가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기본소득이 소득세 분배 효과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효과성이 기존의 사회보장 급여에 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이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는 일반 재정에서 프로그램들이 더 개발되고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자원은 뭐 무제한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정된 데에서 소득세 분배 효과가 큰 것, 그 다음에 사고에 대한 위험에 빠진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기본소득으로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조금 걱정스러워서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정원호 부총장님한테 제기된 질문인데요. 두 가지 질문인데 제가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일자리가 중요하지만 정책이 쉽게 되기 어려운 정책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 뭐 일자리 정책 시도가 돼 있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는 성동구에서 필수 노동자 조례와 관련된 정책을 진행을 하셔서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현장의 반응 혹은 집행 시의 애로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과연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이 제기됐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오늘 논의가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았는데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미래를 대비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우리가 준비하고 검토해보고 또 실험을 부분적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 중간 계층을 어떻게 두텁게 만드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고 중간 계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계층으로 작동할 수 있는 중간 계층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동 계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이 필수 노동 중에 돌봄과 어떤 보육, 교육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내 질을 높여서 그걸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을 정책적 방향으로 잡고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던 것이고요. 그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하는 수도 있고 지방 정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확대 강화해서 진행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임금 테이블을 좀 상향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 사회적 합의 진행을 통해서 이분들이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에 걸맞는 사회적 대우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두터운 중간층들이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필수 노동자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필수 노동자와 관련 현재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나서 굉장한 사회적인 이런 관심을 받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금 조례가 이제 거의 통과되기 전이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나서서 입법 과제로 해서 지금 현재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고 아마 올해 안에 빠르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지방 정부들은 기초 지방 정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곳곳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성동구의 시작이 전국적으로 될 거고요. 기초 정부에서만 한다고 하면 굉장히 한계가 많은데 이걸 광역 정부하고 국가가 함께 역할 분담을 해서 진행한다면 지금 약간 어려움은 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실효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필수 노동자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서 그 범주로 예컨대 뭐 감염병과 관련된 보건의료 서비스 종사자라든지 아니면 일상 시민들의 어떤 생활상의 서비스, 중지할 수 없는 서비스에 대한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주로 지칭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 논의가 없다가 최근에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마지막 질문은 사실은 전체 연사들에게 제기된 질문인데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는 이원재 대표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고 다른 분들이 혹시 추가 의견이 있으면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팬데믹으로 여러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 가이 스탠딩 교수님은 조금 이따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 스탠딩 교수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1,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편급여냐 선별급여냐라는 논쟁이 국민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예가 있고요.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 논의가 한쪽에서 제기되는가 하면은 지금 정부와에서는 전국 및 고용보험이나 상병수당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차원에서는 뭐 일의 우선순위나 제약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그 관계라든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걸 뭐 일부는 대립적으로 볼 수도 있겠고 보완적으로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게 더 우선된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원재 대표님께 답변을 듣고 다른 분들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가이 스탠딩 교수님께 이 한국의 상황에 대한 어떤 패널 발표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전체적인 한번 반응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회보장제도, 복지제도 얘기하거나 정부 재정 얘기할 때 돼지저금통을 비유를 하시는 경우가, 양재진 교수님도 제가 한번 하시는 걸 들었고 사회복지 전공하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근데 저는 돼지저금통론을 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 2차 재난지원금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경제 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 화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화폐가 필요하면은 어떻게든 공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소득을 직접 지급하는 건 재정을 통한 거니까 세금을 걷고 이런 메커니즘이 먼저 생각나시겠지만 그걸 떼놓고 시장을 이렇게 보면요, 화폐가 필요하면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주면 받아서 쓰는 거고, 정부에서 안 나오면은 임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임금이 불안정해지면은 딴 데 가서 찾으니까 빚을 냅니다.
화폐가 이렇게 막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부 예산 뭐 550조 그리고 뭐 GDP 1900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돌아다니는 화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저는 봐야 된다. 1, 2차 재난지원금은 필요하니까 나간 겁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건 사실 부차적인 것이고 화폐 수요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기본소득제도로 차차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명확하게 수요가 드러났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 지급하는 방식도 어떻게 보면 확립이 된 겁니다. 우리 기본소득 테크니컬하게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도 많았는데 이렇게 지금 할 수 있게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논의를 하면서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소득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임금이 지금처럼 불안정해질 때 뭐 점점 더 결국은 빚을 내게 되는데 그래서 가계부채를 계속 늘리게 되는데 그게 정말 맞냐? 그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해서 그 방법은 재정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일단 소득이 필요하다면 지급되는 어떤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논의를 시작해서 기본소득대로 차차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양재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지금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그 사회보장제도는 위험에 대비하는 거죠. 당연히 위험에 대비하는 그 부분은 그냥 그거대로 하면 되는 거죠. 목적이 저는 좀 다른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제도는 소득이 불안정해진 것에 대한 그리고 또 소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지금부터 차차 논의하면서 도입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어서 김세연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아까 코멘트를 좀 다 하지 못한 부분 조금만 덧붙이고 싶은데요. 이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2차 대전 이후에 그 복지국가 체제가 완성이 되면서 기존에 이제 작은 정부들도 실제로 보면은 예전 기준으로는 큰 정부처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발전국가 체제 그러니까 국가의 행정 기능이 계속 규모가 커지고 인원이 늘고 예산이 느는 이제 이 추세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다가왔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는 국가의 기능이 이번에 팬데믹 사태에 거치면서 이런 기본적인 방역 그리고 야경 국가 시절부터 국가의 고유 기능으로 삼았었던 국방 치안 방제 방역 또 특수복지 장애인 복지를 비롯해서 개인이 직접 부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사회가 도와주는 이런 식의 필수 기능들을 남기고 그 외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 직역별로 정부의 눈먼 예산을 빼가는 그런 이 부조리들이 참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발전 국가의 그 해체, 발전 국가 체제 해체 및 아까 말씀드린 기본 국가 체제로 이제 21세기형 국가 체제로 국가가 필요한 곳에는 권한을 더 키우되 이렇게 커진 권한을 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이제 거대 조직일수록 지금 시대 같으면 더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는데요. 대기업이든 정부든 이런 그 큰 실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정치적 제어 수단을 갖추면서 국가의 기능은 필수적인 곳은 키우고 불필요한 곳은 대대적으로 긴축한다. 이런 발상으로 논의가 진행되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여러 토론자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가이 스탠딩 교수님도 뭐 워낙 그 동안에도 한국 상황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오늘 얘기를 통해서도 한국의 어떤 실태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좀 파악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각 논자들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나 뭐 코멘트를 주시고 싶은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총괄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s, let me first of all thank all the panelists for very interesting observations. But I'd like to apologize on behalf of all of us on this panel that there's no woman on the panel. And I think that's very important in the context of the discussion of basic income, because basic income is primarily a feminist policy.
and it relates to many of the comments that have been made. I think the 20th century made a disastrous decision when they declared that work was only what you do for income. But we know that more people do more work that is more essential than any other activity, and that is care, unpaid care, which is predominantly done by women. And all the welfare state policies that have been introduced, either the Bismarck system or the Beveridge system, have been linked to the performance of labor, not work, such as care work and ecological work and voluntary work. And the basic income would actually address that structural discrimination, which it is. Our economic statistics ignore all work that is not labor. That's profoundly unfair. It's profoundly stupid. And during this pandemic, we're learning, if we needed to learn, that the most essential work of all is care. Now, I think that the emphasis on jobs is not only incorrect, but will not succeed. Because we're moving into an era not only of rentier capitalism, but platform capitalism, which more and more labor and work will be indirect and not in standard old-fashioned jobs that people think about of the 20th century, industrial jobs, stable employment and so on, for which Beveridge and Bismarck systems were designed. We're going to have more and more cloud labor. We're going to have more and more indirect bits and pieces labor. And if you want to provide everybody with basic security, which I hope all of us agree, then you're going to have a policy that gives everybody basic security. And I challenge anybody who's a critic of basic income to come up with any specific alternative that would do that. And I think is the fundamental challenge. Professor Jung made the point that he was a conservative. I respect that. I'm not a conservative, but I respect the variety of views. And I would remind him that Milton Friedman, who is regarded as the conservatives' primary economist, if you like, he joined our network, 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 He joined it in his latter years because he realized that in order for a free market economy to function optimally and equitably, everybody had to have enough basic security in order to be able to make rational decisions. Now, basic income isn't a panacea, but it is that instrument. It's not a question of socialism or non-socialism or Marxism or whatever it is. It could be fit into any ideological strategy. And then when it comes to the affordability question, the most famous economist of the 20th century, John Maynard Keynes, said, anything that we can actually do is affordable. And I believe that a basic income, if we had a basic income during this pandemic, the demand shock that has been hitting all our societies, including Korea, would have been much reduced, and the ability of everybody to have enough basic security and be able to spend on local goods and services would have resulted in economic growth, if you like, in local levels for basic goods and 지역적 services. 네트워크에서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뒤에서 계산을 하면서 한국에 5천만 명이 있고 이 정도 돈을 내고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할 때 사회 다이나믹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 실험한 정책이 저희가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몇 년 안에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실제 병원에 방문하는 비율이 크게 줄면서 공공 지출이 크게 주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이내믹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사용해서 실제로 몇 배의 효과가 났습니다. 경제활동 측면에서도 생산성 측면에서도 이런 효과가 있었고 지역적인 성장도 도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이나믹들을 고려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많은 팬데믹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불확실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프리카리아수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사회 구성원은 프리카리아처럼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경제 충격이나 충격에 의해서 프레카리아트가 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부채를 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카리아였던 사람들이 지금 자살 충동을 느낀다거나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공공보건 서비스에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봐야만 합니다. 전체 시스템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기본소득이 새로운 소득 재분배 시스템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책을 통해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노동시장이 등장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어떤 경제가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혁신, 자동화 같은 것도 제가 한 거인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회보장 시스템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본소득은 그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매우 좋은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자유, 안정, 그리고 정의로의 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 기본소득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감사하고요. 여성분이 패널에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성 참가자가 패널에 없었던 거에 대해서는 한번 주최 측에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난 한 30여 년간 한국 사회는 서구 국가들 못지않게 또 엄청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세계화의 광풍이 불면서 상당히 어떤 시장주의적인 개혁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제도들이 급속하게 도입되면서 상당 수준의 빠른 어떤 복지 확장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시민들의 삶의 질이 충분히 개선됐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더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또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적정한 사회 발전 모델을 지향할지, 기존의 복지국가를 강화하고 개혁하는 접근을 취해야 될지, 아니면 새로운 대안적인 접근을 취해야 될지 보다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많은 말씀, 좋은 말씀을 해주신 패널 토론자들에게 감사드리고 가이 스탠딩 교수님께도 좋은 기조 강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각자의 장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증가된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가이스텐 교수님, 새벽 3시 시작해서 새벽 4시에 끝났는데 4시까지 하셨는데 더 에너지가 넘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구인혜 교수님, 김세현 대표님, 양재진 교수님, 정원호 구청장님, 이원진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